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잘 쉬셨을 줄 믿습니다.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조선은 농노제 사회인가 논쟁이입니다. 지금 조선 왕조는 조선 왕조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사회인가?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선 왕조를 중세사회나 근세사회라고 이야기해온 기존의 논의가 상당히 그 근거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는 조선은 노예제 사회인가 라고 하면서 미국의 제임스 팔레 교수가 제기한 노예제 사회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조선은 농노제 사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임스 팔레의 그 노예제 사회를 비판을 하면서 조선 왕조는 로마나 미국 남부와 같은 그런 노예제 사회로 보기는 좀 곤란하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지난 강의를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예제 사회가 아니면 농노제 사회인가라는 문제를 지난 강의 말미에 제기했는데요. 바로 그에 대한 문제가 오늘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조선 왕조를 농노제 사회라고 규정한 대표적인 학자를 소개하면요. 바로 이 그림에서 보는 이 김석형 선생입니다. 1915년에 태어나서 1996년에 작고하셨는데 원래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공립고등보통학교, 오늘날의 경북고등학교 전신인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민지기 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고요. 해방 후에는 서울사범대학의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의 교수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의 그 소장을 역임하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사회과학원의 원장까지 역임한,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 비중이 있는 북한의 역사학계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위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1957년에 조선 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이라는 책을 썼고요. 1961년에 또 양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이 책에서 이 조선 왕조는 농노제 사회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막스주의자로서 막스주의적 역사 법칙에 따라서 원시사회 이후에 삼국시대에 노예제 사회가 성립한 다음에 고려시대 이후로 봉건제 사회가 되는데, 이 봉건제 사회는 농노제 사회인데, 이 봉건제 농노제 사회의 절정기가 조선왕조 15, 16세기인데, 또 이때가 어떻게 해서 농노제 사회인가를 바로 이 두 책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저도 대학원에 들어와서 한국경제사 연구를 시작할 때 이 책을 통해서 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이 책은 늘 제 옆에 있으면서 수시로 참고하고 한동안 크게 의지하고 있던 그런 책입니다. 이 김석형 선생이 조선 봉건 사회론 또는 농노제 사회론을 펼친 이론을 간단하게 네 가지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인데요. 조선의 노비는 크게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가 있는데, 솔거 노비는 주인하고 같이 사는, 주인 집에 각종 드난살이를 하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하는 자로서 노예와 같다. 근데 이것은 전체 노비 가운데 얼마 되지 않는다. 전체 노비의 다수를 차지한 것은 외거 노비인데, 주인 집에 떨어져 살면서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다. 주인의 땅에 긴박되어 있는 소작농이고, 따라서 이것이 바로 농노라고 할 수 있다. 이 농노가 조선 노비의 주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양인 농민은
국가에 속한 반농로다. 외거 노비만큼 강한 예속성을 지닌 농로는 아니지만은 국가에 매여 있는 속한 반농로로서 일종의 예속농이다. 그래서 결론은 조선 사회는 양반 외거 노비 관계를 중추로 하는 농노제, 봉건제 사회다. 자, 이것이 그 김석형 선생의 유명한 조선 봉건제 사회론, 조선 농노제 사회론. 이거 그 핵심은 양반의 노비 지배가 농노제적 관계다. 양반은 자기 집 주위에는 노이제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토지 경작과 관련해서는 외거 노비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경작해 했던 농노주로서 존재했다. 그리고 조선 왕조와 일반 백성의 관계도 이에 준하는 반농노제적 예속농의 관계고, 따라서 조선 왕조는 전체적으로 그 색깔이, 그 에테르가 농노제적인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뭐 이번에 학설을 한동안 추종을 한 편인데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이 한국 내의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그 양반가의 상속 문서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그 영남대학에 돌아가신 이수근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여러 학자들이 오래된 양반가를 찾아서 그들이 소장해온 고문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집에는 아주 15세기부터 내려오는 상속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노비와 토지를 상속하는 상속 문서가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도 한두 편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1980년대 이후가 되면은 이것이 대량으로 발굴이 되어 가지고 현재 알려진 15세기의 상속 문서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5종이 되고요. 16세기까지 다 합하면은 한 근 100여 종 가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16세기 것은 제가 전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 대량의 상속 문서가 나와서 노비와 토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분석에 나름대로 좀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데요. 이런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1480년에 경상도 산청에 있는 그 김씨 가문에서 작성한 그러한 양반가의 상속 문서입니다. 이걸 갖고 화해문기라 하는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고 나면은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그 화해해서 서로 골고루 나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골고루 재산을 나누는데 토지와 노비를 이렇게 나누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작아서 글씨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그 문서들이 작성이 되고, 그리고 문서 끝에는 그 화해를 한 형제들끼리 서로 서명을 해서 이 문서가 작성이 완료가 되는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자, 이런 그 문서들을 문서가 다량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게 1980년대부터고, 그때부터 이 조선 노비와 토지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새로운 단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돼요. 제가 그 부분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조선 노비는 크게 김석형 선생이 이야기한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 같이 주인과 거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눌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어떤 봉사,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입영 노비와 납공 노비로 나누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고요. 이런 새로운 설이 지금은 거의 통설이 됐습니다. 입영 노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김석형 씨의 솔거 노비와 마찬가지 존재인데, 주인 집이나 그 부속 가옥에 또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주인을 위해서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고, 그 대가로 주인으로부터 식량과 어복을 지급받는 그와 같은 별 수 없이 영락 없이 노예적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납공노비라 해서
이거는 주인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데 주인의 토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김석형서는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외거노비라 했는데 그러한 외거노비 존재는 보이지 않고 납공노비라 해서 주인의 토지와 무관하게 분포하면서 독자의 토지와 가족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독자의 농업의 주체로 소경리의 주체로 존재하고 연간 소정의 공물을 주인에게 납부하는 그와 같은 연간 소정의 공물을 몸값을 주인에게 납부를 하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와 공물을 납부하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조선왕조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와 공물을 이제 납부를 하는 이와 같은 그 존재가 납공노비입니다. 따라서 이 김석형의 노비 농노제설은 실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제가 그런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마침 해외에 나가서 어느 학회에 가니까 북한 학자들이 왔길래 제가 김석형 선생을 비판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고 김석형 선생님께 좀 전해주세요 하고 논문을 하나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김석형 선생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김석형 선생의 노비 농노설은 그 실정적인 근거가 새롭게 발굴된 다량의 상속 문서에 관한 그 이야기하기 힘든 실정이다. 근데 문제는 이 낙공노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그 독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국가에 대해서 조세와 공물을 내는 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존재다. 그리고 양인과의 결혼이 또 가능했던 오히려 장려되었던 그러니까 하청 양인과는 한때 섞여 사는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주인의 사적으로 매인 주인의 산물로서 사적인 재산으로서 그런 노예적 존재라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반사의 존재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낙공노비를 노예로도 완전한 노예로도 볼 수 없다는 게 제가 지난번 이야기 강의 때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그런데 실제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입역노비나 낙공노비나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집안에 부리는 입역노비가 모자라면은 저 멀리 사는 낙공노비를 불러들여요. 야, 일로 들어오라 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입역노비와 같이 떠난살이를 했어요. 이와 같이 이 납공노비가 어떤 존재인가 관련해서 또 하나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입역노비와 호환이 가능하다 했다는 점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공노비나 입역노비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입역노비가 모자랄 때는 멀리 사는 납공노비를 불러들입니다. 그럼 불러들이면 들어와야 돼요. 주인 집에. 주인 집에 들어와서 입역노비로서 떠난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반사의 존재고 노예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상당수의 납공노비들이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입역노비로 전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낙공노비와 입역노비를 구분하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비들과 양인들이 많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그냥 노비 결혼의 그 일반적인 양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인과 노예 사이에 어떤 뚜렷한 전리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특히 낙공노비가 그걸 했는데 이 낙공노비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오랫동안 그 자체가 불투명한 석연치 않은 그와 같은 문제를 쭉 남아져 왔습니다. 농노가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노예는 아니다. 그것도 사실이다. 그럼 뭐냐? 이 뚜렷하게
판정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난 한 20년, 2, 3년간 세월이 지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많은 연구자들은 납국 노비가 노예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 납국 노비의 실체를 더 추구해 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더 깊숙이 하나하나씩 이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토지와 인구에 대한 지배 정책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조선 왕자의 토지대장인 이 양안을 분석한 적이 있어요.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양안이라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토지대장입니다. 조선 왕조가 전국의 토지를 필지별로 하나하나씩 이 보여드리는 이 세로 한 줄은 그 자체가 하나의 필지를 나타냅니다. 각 필지별로 그 지번이 다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논이냐 밭이냐 하는 그 지목이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서남북 또 경계가 표시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가로 세로 길이와 더불어 면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칸이 바로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옛날 소유자와 지금의 소유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대단히 정교하게 토지를 조사한 그와 같은 장본인데요. 이 조선 왕조의 토지대장과 그리고 이 토지대장을 기초로 해서 조세나 공무를 수취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자세하게 검토를 해보면은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에 긴박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 왕조와 농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농노제적 관계냐라고 물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조선 왕조가 이 토지를 농민에게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지급하고 너는 이 땅을 경작해라. 그리고 너는 이 땅을 함부로 떠날 수 없다. 토지의 메인모입니다. 그래야 농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왕조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토지에 긴박한 적이 없습니다. 농민은 토지로부터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토지를 사고 파는 가운데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이동하면 하는 것이지 이동하는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717년에서 1825년 사이에 이 경상도 단성현의 법물야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368호의 농가가 살았습니다. 요 농가가 요 100년 사이에 108년 사이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지역에 존재했는가를 제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368호의 평균 존속 기간은 41년입니다. 요 법물야면 안에서 가게를 쭉 이어온 것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한 35세 전후였으니까요. 41년이라면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내지는 1.5세대. 그래서 368호는 평균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안에 평균 1.5세대의 다른 것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108년간 한 자리에서 요 법물야면 안에서 꾸준하게 가게를 이은 농가는 45호에 불과합니다. 368호 가운데 45호니까 한 8분의 1 정도 되죠. 8분의 1 정도 되는 농가만 이 108년간 꾸준하게 가게를 잇고 살았는데 주로 양반의 가문 신분의 일종의 친족에 있어서 종가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 신부는 좀 오래 살았습니다. 78년, 한 두 세대 내지 세 세대. 그리고 이 일반 양민은 37년, 그 다음에 노비는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을수록, 천할수록 가계가 불안정해서 노비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도 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자주 옮겨 다녔다.
양인은 대체로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왕조는 그 내부 농촌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붙박이를 하고 수세대에 걸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을 일본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일본에는 한 마을에 어느 농가가 살면은 그 농가가 거의 100년, 200년, 300년도 쭉 이어집니다. 일본말로 이해라고 하는데 일본의 이해 농민들은 그 촌락에 붙박이해서 긴박되어서 함부로 갈래야 나갈래야 나갈 수도 없습니다. 쭉 가게를 이어오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은 조선 왕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전 농민의 3분의 1 정도는 해포라 해서 남이즘에 새방살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협포라 그러기도 하고 서포라 그러기도 하고 뭐 농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행랑살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남의 집에 붙어 사는 사람이 전체 농민의 3분의 1 가량인데 그만큼 이동이 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조는 농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토지에 긴박시키지 않았어요. 따라서 조선 왕조의 농민 지배를 가지고 농노제적 지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농노란 것은 토지의 매인자들이죠. 토지에 매여서 토지를 경작하고 생산물의 상당 부분을 주인한테 바치는 이와 같은 자들인데 조선 왕조는 농민들을 토지에 긴박시켜 놓고 있지 않았어요. 자유롭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그 토지대장 양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왕조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주요 관심은 얼마만큼의 넓은 많은 토지가 있는가, 그로부터 거두어들일 조세와 곡물의 양이 얼마인가,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 그 토지를 누가 경작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조선 왕조의 토지대장에 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분명해지는 하나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조선 왕조의 조세와 곡물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조선 왕조의 메인 하나의 공민으로서의 성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납공노비가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그걸 경작을 하고 조선 왕조의 조세와 곡물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왕조의 공적으로 메인 공민으로서의 성격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는 그런 토지 정책과 인구 정책을 취하지 않았어요. 누가 토지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조세와 곡물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느 고을에 토지가 얼마니까 영광 거두어들일 조세와 곡물의 양은 얼마다 그 자체에 관심을 두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의 토지 지배는 농노제적 지배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 토지대장에 관한 연구의 제 자신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 왕조는 또 하나의 큰 장부를 작성했어요.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호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상도 산청현의 호적인데요. 현재 남아있는 호적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호적 대장입니다. 조선 왕조는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했어요. 호주와 처의, 본관, 성명, 나이, 사조란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 이것이 사조입니다. 호주와 처의 이 사조를 또 적고요. 그 다음에 자녀, 아들, 딸, 집안의 노비와 고공, 자녀, 노비, 고공의 경우에도 성명과 나이를 다 적었습니다.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이 호적을 만들고 왕조에 속한 백성들의 이 자세한 신분사항을 조사를 했어요. 이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것 제가 중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10년에 한 번이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걸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근세, 이 조선왕조 시절의 무로마치 시대라든가 이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이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인적 사항을 일일이 일본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히 그 독특한 어떤 조선왕조의 그 지배 정책인데요. 이렇게 조사한 다음에 16세에서 60세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에게 신역을 부과했습니다. 역을 부과했습니다. 구실을 부과했죠. 군인, 영리, 그다음에 수공업자, 수공업자는 정기적으로 관청에 나가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됐습니다. 피장이라는 것은 가족을 다루는 건데 이게 바로 백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뭐 의생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노비가 있습니다. 노비는 국가에 대해서 공력을 내지 않고 사적으로 그 주인에게 역을 내는 자고, 그다음에는 개인에게는 개인이나 공적 관청에 매여 있지 않는 칠반 천인이라고 있어요. 뭐 배사공이라든가 봉수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크게 말해서 7종류의 그 집단 천인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에게 대해서 역이 있었어요. 양반의 역은 이와 같은 노동의 역이 아니라 향교에 나가서 경서를 읽고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양반에 부여된 역입니다. 여기고 양반의 자제들은 정기적으로 향교에 나가서 경서를 수령 앞에서 암송을 해야 돼요. 그걸 고가라 하는데 그것까지 탈락하면은 군역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는 뭐 별개 문제고요. 어쨌든 모든 남자는 16세에서 60세까지 모든 남자는 반드시 예배 없이 역을 졌습니다. 역을 졌다 말이죠. 60세가 넘으면 노제라 해서 노인이니까 면해준다. 노제라는 글씨가 붙고요. 60세 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자 해서 병자란 것도 하나의 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면제하는 뜻이지만은 어쨌든 모든 남자는 몸에 구실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민간의 직업으로서 농업과 상업 이런 것은 이 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바로 민간의 직업으로서 대표적인 것이고요. 동이 있으면은 리가 있으면은 동장이 있고 리장이 있고 면이 있으면 면장 등이 있는데 이런 그 민간의 직역이라든가 직업은 이 호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적은 철저하게 중앙정부가 조선왕조가 그의 백성을 왕조를 위해서 그 구실을 수취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호적은 바로 그와 같은 수준에서 작성된 것이다 합니다. 근데 이 호적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이제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호적은 바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지금 요약을 했습니다. 호적은 모든 남정에 대한 신분과 신역의 체계를 상정을 합니다. 양반이든 상민이든 노비든 간에 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구실의 체계, 신역의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반은 양반 나름대로 구실이 있어서 향교에 나가서 경서를 읽는 그러한 구실을 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상민은 상민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다 이렇게 신역의 체계가 짜여져 있었다. 철저한 국가 질서였다. 민간의 상업과 농업 그리고 민간의 어떤 자치조직 이런 것은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다. 심지어는 세 번째 가족조차도 그러니까 면장이나 동장이 올라가 있지 않았다 하는 건 따라서 촌락이라는 게 국가 질서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족조차도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 아까 앞서 보여드린 호적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버지도 역을 지고 아들도 역을 지요. 아버지가 정군이면은 보병인데도 아들은 수군으로 차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역의 체계에 내에 있어서는 가족적 질서도 용인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개별 인신 지배입니다. 아버지에게 역을 부과하면서도 그 아들에게도 다른 역을 부과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역을 부과하는데 그 역을 부과하는 당자들이 토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묻지를 않았어요.
신력의 부가 있어서 토지의 다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까 토지대장을 보여드렸죠. 방금 호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개가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토지가 있는 사람이 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또 무거운 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균전제라는 게 당나라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다 나눠주고 그들로부터 군인을 차출했습니다. 부병이라 해서 군인을 차출하고 했어요.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고 역을 차출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중국에서 송대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세를 수취하고 그 조세를 갖고 군인을 고용을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용병의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국가가 직접 이신을 지배하는 사람의 몸에 구실을 붙이는 이와 같은 것은 중국의 송대 이후에 사라졌는데 조선 왕조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조선 왕조 시대에 와서 오히려 더 강화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중세 이래로 농민들에게 구실을 붙이지 않았어요. 너는 농노다. 토지에 농사나 지어 토지를 떠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사무라이라는 군인 집단을 별도로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병력은 엄격하게 분리가 되었죠. 그걸 농병분리라 합니다. 이 농병분리가 조선사회는 농병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엄격하게 해서 농민들을 군인으로 차출하면서 이 농민이 토지를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매우 유례가 드문 토지와 인구의 이원적 지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 왕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이 점이야말로 조선 왕조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많은 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TV를 통해서 지금 시청자들에게 직접 조선 왕조라는 것은 이와 같이 특수한 사회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농노제 사회냐라는 질문에 저는 농노제적 사회 편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선 양반과 그의 납공노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납공노비가 토지를 경작하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인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은 처지였기 때문에 농노들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국가와 양인 농민 이것이 이제 다수를 이루는 하나의 사회관계인데 여기서 조선 왕조는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거나 토지에 긴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노제라는 것은 서유럽의 봉건제가 가장 전형적인데 농민을 토지에 긴박시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은 너희들은 농노로서 토지를 떠날 수 없고 함께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어라 하면은 이 농노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농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농민을 긴박시킨다는 것은 사회의 공동체적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공동체적 편성이 전제로 하는 그 사회는 나름대로 자치성을 갖습니다. 서유럽의 봉건 사회를 보면은 농노들의 대표가 하나의 촌락의 장을 이루어 가지고 촌락 자치회의를 소집하기도 하고 또 촌락 자치회의를 대표하는 촌장은 영주가 소집하는 법정의 배심원에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영주의 명을 받아서 촌장은 촌을 대리로 다스립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공동체적 편성이 성립하고 자치적 질서가 발달하는 가운데 이었고 시간의 흐름과 따라서 농민적 권리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건 농민적 권리가 강화되면서 중세 농노제 사회, 봉건제 사회는 해체되어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선 왕조는 이러한 어떤 역사의 진보의 가능성, 그러한
경로의 그 열림을 전제로 하는 농노제적 사회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고 따라서 사회가 나름대로 자체적 질서로 공동적 질서로 편성되는 가운데 농민적 권리가 성숙될 여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인간 하나하나를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까지 분리해서 구실을 부과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의 본질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사회적 죽음. 법적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란도 패터슨이 사회적 죽음이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포겔이라는 노이즈 연구자, 경제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동의와 계약의 결여 이것을 가지고 농노제의 본질이라고 노예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노제는 불완전 하나마 사회적 생명이 있는 겁니다. 되는 거고, 그리고 불공정 하나마 동의와 계약의 체계가 성립해서 사회가 공동체적 어떤 자치를 특징으로 하는 이와 같은 사회로 편성된 것이 농노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노제적 편성을 조선 왕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국가는 토지로부터의 정량적인 조세와 공물을 수취하는 데 관심을 두었을 뿐이지 그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경작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편성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고, 그 대신에 3년마다 모든 인구들을 조사를 해서 인구 하나하나에 대해 구실을 붙이는데 그 구실은 철저하게 국가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족적 질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나아가서 농업적, 상업적 내지 촌락 자치적 질서를 인정하는 요소를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역의 편성, 구실의 편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 왕조는 농노제에 가까우냐 노예제에 가까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리 없이 노예제적 요소가 강한 사회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좀 더 검토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조가 어떠한 사회인가라고 물을 때 그 암묵적인 전제는 조선 왕조는 자기 완결적인 어떤 독립국가인가라는 그러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그 자체로 자기 완결적인 구성체로 취급해도 좋은가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선 왕조는 독립국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더 다룸으로써 2, 3회 뒤에 종합적인 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